네, 오늘 3강 문화 막시즘의 황혼의 방점을 맞춰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문화 막시즘의 황혼을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위르겐 하버마스입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첫 화면에 띄웠는데요. 최근에 제가 SBS 그 우리 시대의 구루라는 프로그램에 보니까 서울대 한상진 교수님이 등장을 해서 최근에 방송을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70년대 간첩 사건과 연루되어서 고생도 하시고, 하지만 이후에 이제 위르겐 하버마스를 국내에 소개하면서 이제 급진 좌파적으로 가진 않고 중민 뭐 이런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중도적인 노선을 걸어왔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래서 위르겐 하버마스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을 대변하는 뭐 3세대 학자인데요. 위르겐 하버마스가 나중에 이후에 이 막시즘으로부터 결별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 막시즘의 황혼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학자는 독일의 국가적인 철학자라고 평가받는 위르겐 하버마스입니다. 그래서 위르겐 하버마스가 2001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직접 인용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근대의 규범적 자기 이해에 있어서 선구자 혹은 총매의 역할을만 한 것이 아니었다. 자유와 연대적 공존, 자율적 삶의 영위, 해방, 개인적 양심, 도덕,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가 파생된 평등한 보편주의는 바로 유대교의 정의의 윤리와 기독교의 사랑의 윤리의 직접적인 유산이다. 지금까지 이것을 대신할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후기 국가적 성자라는 현재의 도전 앞에서도 우리는 이 유산을 기억해야 한다.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은 포스트 모던적 수다, 포스트 모던적 잡감이다. 뭐 이런 식으로 2001년에 이야기를 했고,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래서 영미권에도 이 위르겐 하버마스가 막시즘으로부터 결별하면서 현대 민주주의의 기원에 유대 기독교 전통이 있다는 것을 이 가장 독일을 대표하는 국가적인 사회 철학자가 천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뭐 국가인권위원회 문제라든지 요즘은 이제 이 유대 기독교 어떤 문명의 직접적인 유산인 인권이 이제 급진 좌파적으로 무기화되어서 이제 특별히 이제 우파나 기독교 전통을 탄압하는 무기로 지금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권 개념의 무기화 문제를 지금 그러니까 인권 개념이 납치가 된 거예요. 이런 표현을 제가 그 문화 막시즘의 황혼에 그 BBC 출신의 멜라니 그 방송인의 주장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 인권 개념을 유대 기독교 전통의 인권 개념이 납치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인권은 사실은 푸코적인 인권. 푸코 같은 경우는 반휴머니즘 사상가거든요. 그래서 반휴머니즘 사상으로 인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모순이에요. 그래서 위르겐 하버마스가 푸코를 굉장히 많이 비판하거든요. 지금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나 좌파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인권은 본래 위르겐 하버마스가 인정하는 유대 기독교적인 그 유산에서 나온 본래의 인권 개념이 아니라 상당히 푸코적인 그런 인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부족주의화된. 그래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여하튼 문화 막시즘의 황혼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 학자는 누구냐? 바로 위르겐 하버마스다. 그리고 오늘 시간에는 제가 우리 그람시가 문화 막시즘의 진취전이 이루어지는 5가지 영역을 이야기를 했죠. 교육, 법률, 가정, 기독교, 종교 이런 쪽이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문화 막시즘은 중장기적 전략이거든요. 교육도 100년 대계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문화 막시즘이 교육계에 침투를 해서 지금 이 전교조 문제하고도 연결되고 있고요. 최근에 서울시 교육청의 나다움 어린이 책하고도 연관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9월 21일 날 EBS 위대한 프로그램 위대한 수업인가요? Great Minds에 보니까 유발 하라리, 그 다음에 스티븐 핑크와 함께 9월 20일
21회는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을 다루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글도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요. 주디스 버틀러. 만약에 제가 주디스 버틀러 이야기를 미리 하자면 EBS는 교육방송이잖아요. 근데 교육방송에서 주디스 버틀러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 가지 주디스 버틀러의 입장에 대해서 비판할 게 많아요. 저는 이제 유발 하랄이나 물론 그분은 이제 동성애적이고 또 불교적이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비판적으로 보지만 뭐 그래도 존중할 만한 학문적인 업적이 있거든요. 또 스티븐 핑크는 저는 굉장히 반계몽주, 포스트 모던적인 반계몽주의에 맞서서 21세기에 계몽의 가치, 과학이나 진보나 이성이나 합리성, 상식을 강조하는 이 스티븐 핑크는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다 나름대로 물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피터 싱어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레이트 마인드, 위대한 지성에 속하는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학자들도 있지만은 뭐 제가 굳이 크게 문제시 삼지는 않는데 주디스 버틀러는 좀 다릅니다.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개념도 문제지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것은 주디스 버틀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성혁명 사상가예요. 젠더 개념도 성혁명 운동에서 나온 해체주의적 개념이고 특별히 이 사람들의 그 어떤 성인지 페미니즘은 소아성애적이에요. 그래서 주디스 버틀러는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을 지지합니다. 근친상간 금기를 깨려고 해요. 제가 2강 때 그 우리 수강생 중에 딸이 그 페미에 굉장히 빠져가지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디스 버틀러가 근친상간과 그 다음에 소아성애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충격적이라고 근거를 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근거를 블로그에도 소개하고 다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을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EBS 교육방송에서 과연 소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이 과연 보편적 교육 가치에 속하느냐. 두 번째는요. 지금 나중에 나올 겁니다. 2010년 이후로 독일 교육계 전반과 특별히 이제 독일 성교육계에 굉장히 어떤 대세를 이룬 게 뭐냐면 그 소위 독일 68 운동혁명, 뭐 독일 68 성혁명 사상이 나왔던 소아성애적 과거사 청산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오늘 제가 PPT 준비한 건 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김누리 교수, 제가 김누리 교수님 계속 비판하니까 어떤 분들 오해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 감정 전혀 없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그분은 이 현 정권이 미는 뭐 정권적인 논객으로 등장을 했고 각종 방송 차이나나 JTBC 차이나는 클래스 이후로 그래서 어디까지나 저의 비판은 교육 가치에 대한 공공성의 입장에서 학문적 비판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게 유포되더라도 보더라도 김누리 교수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어디까지나 학문적 비판에 독일 68을 찬양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처음에 제가 차이나는 클래스 방송을 듣다가 제가 바로 비판 글을 적었거든요. 제 책에도 계속 등장합니다. 김누리 교수의 입장에 대한 비판은. 그분은 이제 뭐 독일 68 교육혁명을 우리나라 대학 개혁, 우리나라 교육개혁, 우리나라 교육은 뭐 반교육이라 이렇게 악마화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모델로 제시하거든요.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고 지금 2010년 이후로 독일 68의 그 그림자, 독일 68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폭로되면서 독일 68에 대해서 지금의 독일 젊은이들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이게 대세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글을 적어 올렸는데요. 오늘에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독일 68은 결코 지금은 이제 우리 86 운동권 정권이니까 이거와 코드를 맞춰서 독일 68, 한국 86 이러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 배경에서 그 뭐 성인지 감수성을 어린아이들한테도 키운다는 나다움 어린이 책이 나왔고 좀 그런 저는 이제 우리 그 헌신하신 운동가들이 잘 막으셔서 지금은 막혀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런 독일 68 성혁명 사상이 한국에 상륙했던 첫 징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010년 이후로
독일 교육계와 성교육계에서 육팔 운동의 소아승회적 과거사 청산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것이 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제가 그 자료들을 소개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사 청산이 대세인 걸 김누리 교수께서 모르시는지 아니면 모르실 수 있어요. 최근에 이야기고 제가 뭐 최근에 독일 언론들을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모르신다면 뭐 좀 아셔야 되는 문제고 아시면서 그런다 그러면 두 문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포인트 문화 막심 중에 특별히 교육,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진보 교육, 루소주의적 교육, 개혁 교육, 뭐 이런 것이 과연 독일적 모델이 지금도 보면 최근에 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잖아요. 이 지금 우리 86 운동권 정권은 대체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탈원전 정책도 마찬가지고 독일적 모델을 우리나라 어떤 정치 모델의 일종의 대안이나 모델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전반적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지금 탈원전도 그렇고 다 독일이에요. 우리나라 대학 교육도 이제 사립 학교를 국가주의적 교육 개념으로 통제를 하려고 하고, 이제 그 사립 교육을 이제 좀 축소하고 국립화를 좀 늘린다. 이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독일을 모델로 삼는 거예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프로이센 이후로 기본적으로 국가주의적, 사회주의적 교육이거든요. 그래 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뭐 대학 등록금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좀 낭만적으로 동경시 대련 면이 있고 그걸로 이제 어필을 하는데 독일의 그런 국가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 교육 때문에 사실은 독일 나치즘이 나온 거예요. 개인의 중요성, 자율성, 독일 철학에서는 나중에 하이데거도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이 증발되어 있어요. 개인이 없어요. 항상 국가가, 뭐 해결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국가를 신성시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지금 교육개혁, 뭐 대학 개혁 이야기하면서 독일의 국가주의적, 사회주의적 대학 교육 모델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판적 입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일만큼 그 국립대나 그다음에 사립학교의 비중이 약한 나라가 없어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가 다 독일어를 쓰지만은 스위스하고 오스트리아는 연미 세계에 대해서 개방적인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도 사립학교가 많아요.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근데 독일이 유독 그 교육을 자꾸 이제 국가가 통제하려는 그런 국가주의적 교육 모델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을 지금 86 정권에서 모델시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지금 다른 관점을 이 강의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보셨을 적에 제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독일 68 혁명이 지금 저도 이제 김누리 교수께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까지 알았던 독일 68은 굉장히 뭐 성 공동체도 이루고 뭐 소아성애도 하고 그런 68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김누리 교수라는 분이 독일 68을 뭐 찬양을 하고 자본주의는 야수고 뭐 자본주의는 야만이고 사회주의는 뭐 대안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상당히 저는 현 정권이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보다 훨씬 더 이제 진보해서 사회주의를 강하게 이야기하는 정부가 맞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독일 68 혁명이 가장 그 적폐로 규정을 하고 해체하려고 했던 주적이 뭐냐면 소위 그 기독민주연합 국가인 독일이에요. 그 체데우 스타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독일 68 학생 혁명 운동이 쉽게 말하면 적폐로 규정한 최고의 그 적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지금도 메르켈 총리가 체데우, 그러니까 기독민주연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체데우 정당의 그 출신이 메르켈이에요. 그래서 본래 독일이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게 된 것은 독일 나치 이후에 사실은 이제 이건 이제 크리스틀리게 정당 이름 앞에 기독민주연합이라고 해서 기독교를 붙이잖아요. 왜 그랬느냐면
사실은 나치즘이 굉장히 이교적인 운동이었어요. 나중에 나올 겁니다. 굉장히 독일 이교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교적인 운동에 맞서서 다시 헌법이나 독일 헌법이나 다시 기독교 정신을 강하게 그러니까 나치 청산을 위해서 기독교라는 그 체를 정당 이름 앞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민주연합이 나치즘을 청산하면서 그다음에 경제로는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서 라인강의 기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1966년까지 잘 나갔죠. 그래서 독일이 전후 후유증을 극복하면서 이제 굉장히 부유해진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게 한 그 정당이 뭐냐면 CDU예요. 기독민주연합.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독일을 CDU 스타트라고 합니다. 이 책이죠. CDU 스타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독일은 기독민주연합이 만든 독일이었어요. 근데 6.8이 뭘 해체하려고 했느냐? 바로 기독교가 만든 독일을 해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화 마크시즘의 주적은 뭐다? 사실은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기독교인들, 기독교 신학자들이 멍하니 아니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CDU 스타트를 독일 6.8이 해체하려고 했다. 그래서 저는 독일 6.8을 찬양하는 교수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가 없어요. 저는 공적으로 학문적인 비판을 계속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독일 헌법이나 1966년까지 17년까지 다 기독교 정신이 독일을 제어한 거예요. 독일 헌법에도 그래서 독일 민족사회주의 나치즘의 폭력과 야만 이후 독일은 1949년부터 66년까지 헌법 전문에 기독교적 하나님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이 포함된 헌법 위에 세워지게 되고 기독민주연합이 주도하는 기독민주연합 국가 CDU 스타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화 마크시즘의 노선을 가진 6.8 학생 문화혁명 운동권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주연합 국가로서의 독일에 대한 급진적인 반대와 해체를 주도했어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 구도를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이 CDU 스타트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성혁명도 일으킨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CDU 스타트. 예. 지금의 CDU는 여러분들 이후로 이제 6.8이 너무 강하게 20세기 후반 독일 문화나 대학이나 지성계나 그다음에 법률을 지배적 담론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CDU 정당도 사회민주주의화 약간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항하면서 최근에 그 독일을 위한 영어로 하면 AfD, 독일의 미래를 위한 그 대한정당이라고, 그 정당이 교수들이 주로 모여서 그 정당이 다시 이제 CDU가 가졌던 기독교적 뿌리를 다시 재발견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당이 생겼어요. 네, 그렇게 이런 구도 속에서 독일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 오늘은 우리 김누리 교수께서 제가 자꾸 독일 6.8 이야기하는데, 독일 6.8 진보 교육의 그 성지예요. 맥하고 상징인 오덴발트 슐레에서 최근에 집단적인 그 교장, 쉽게 말하면 진보 교육을 한다는 데서 알고 보니까 한 몇십 년 동안 집단적인 소아성의 남색이 이루어졌어요. 저도 이거 처음에 계속 소개를 했는데 조금 더 깊게 파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웬만한 어떤 한 학교의 어떤 개인적인 성적인 일탈, 이런 거는 학문적 대상이 안 돼요. 그런 거는 제가 안 다룹니다. 근데 굉장히 이념적이고 뿌리가 있고, 구조적인 문제라면 분명히 이건 침묵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 아까 제가 2010년 이후부터 독일에서 6.8 소아성애적 남색적 과거사 청산이 대세라고 그랬는데, 2010년이 어떤 시기냐면 바로 이 오덴발트 슐레에서 이런 집단적인 그 소아성애 남색이 이게 폭로되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학교가 엘리트 학교고요. 유네스코 모델 학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네스코 지금 그 포괄적 성교육도 있죠. 그 지금 유네스코가 조금 문제가 많아요. 약간 제가 유네스코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했지. 그리고 여기에 독일 전 대통령의 리하드 폰 바이츠제크, 독일 전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을 배출시킨 독일의 그 명문 정치 가문도 연결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독일 교육계의 아버지라고 하는 헬무트 베크 교수도 연관이 되고, 쉽게 말하면 이 독일 정치계와 교육계의 거물들이 마피아처럼 배경에 있는 그 사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념적으로는 플라톤의 향연에 등장하는 이 교육학적 에로스 개념의 기초에서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을 정당화하고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하튼 제가 좀 사면서 더 이제 놀란 건 자꾸 이제 페니스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해보니까 독일 스피겔지에 이 학교의 교육 상징이 뭐냐면 여기 이제 제가 이걸 보여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제가 이불로 잘 안 보이겠습니다. 이게 남근상입니다. 3m짜리입니다. 이게 상징으로 있는 거예요, 학교에. 지리산이나 계룡산도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엘리트 학교라고 그러고, 여기 독일 전 대통령의 아들도 다녔어요. 그리고 이게 독일 68 그 성혁명, 루소주의적 그 진보 교육을 가장 앞서서, 그러니까 성지고 메카예요. 제 블로그에 구체적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저는 뭐 거짓말이나 거품 같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정확한 이야기니까요. 그런 데서 거대한 남근상 3m짜리 높이를 이걸 세워놓고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 굉장히 심각했겠구나. 그래서 보니까 뭐 8세 정도의 아이도 거기 다녔다고 그러는데, 이게 기숙사 학교인데요. 기숙사를 가족 개념으로 철저하게 가족 개념으로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건강가정기본법 지금 이 전통 가족을 해체하고 일종의 궁극적으로 퀴어 가족을 지향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전통 사회주의적 발상이에요. 이 사람들 다 좌파고 사회주의자들이고 루소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한 기숙사 그 방을 그 연령 차이 없이 하나의 가족으로 이해를 해라. 그래서 굉장히 친밀성을 강조하고, 기존의 그 도시에 있는 학교 교육은 반교육이다, 악마화하고 우리가 대한교육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렐름 라이가 이야기했던 알몸 교육, 이런 걸 실천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알몸으로 등장하는 게 그게 뭐죠? 굉장히 흔했다는 거예요. 알몸 교육. 그리고 이 헬무트 베크라는 교수가 그 독일 교육계의 큰 아버지인데요. 이 교장이 그 게롤드 베크예요. 베크 가문의 그 백으로 이제 이 교장까지 되었는데, 이 사람은 본래 교육학 학위도 없어요. 본래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이 학교 교장은. 개신교 신학을 하다가 개신교 목사가 되기 위해서 했는데, 목사 그 수련 과정에서 그 소아성의 남색, 이게 이 사람 상습적이에요. 그게 발각돼가지고 못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교육계로 들어온 거예요. 교육학위도 없어요. 학위도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선생들한테 일종의 섹스 빈스트, 성접대를 위해서 뭐 오랄 섹스를 해준다든지, 쉽게 말하면, 근데 이걸 철저하게 이게 왜 그러면 지금까지 폭로가 되지 68년 이후부터 지금 뭐 20, 30년 동안 이런 것들이 계속 단해진 게 아니에요. 상습적이에요. 계속.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고 교사들도 만 10명. 그리고 이 학교가 나중에 이제 소아성애자들과 남색자들의 천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지옥이 되었고. 근데 분명히 폭로될 만한데도 워낙 이 대통령이 배경에 있고 이런 거물급들이 배경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그리고 또 철저하게 누스라는 사람들은 왕따시키고 철저하게 통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 이런 폭로였는데
계속 이렇게 묻혔다가 결국은 이제 터진 거예요. 그 시점이 2010년입니다. 그래서 김누리 교수께서 독일 6.8을 이야기해도 저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2010년 이후로 독일 6.8은 망했고 독일 6.8의 그 더럽고 추한 민낯이 적나라하게 공개되고 제가 이 오덴발트 슐레 사태를 조사해 보니까 독일의 주요 언론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대세 맞아요. 독일 6.8 이야기하지 마세요. 성혁명 무슨 거대한 남근상을 세워놓고 말이야.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릴게요. 독일 6.8 성혁명의 최대 피해자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그래서 소아성의 제가 계속 지금 소아성의 남색 문제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지금 소아성의 남색 문제를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8은 철저하게 소아성의 적이 있고요. 주디스 버틀의 입장도 철저하게 소아성의 적이에요. 제가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보셔야 된다. 거대한 남근상. 참나. 그래서 이 유네스코 모델 학교가 나중에 홍등가가 되어버렸다고 이 독일 교육학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홍등가죠. 이게 과연 모델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참나.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독일 6.8 교육혁명이 개혁 교육의 모델이냐? 2010년 이후로 독일 6.8 소아성애 적 오늘은 제가 남색, 제가 지금까지 소아성애를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는 남색이거든요. 페드라스티예요. 페드라스티. 남색적 과거사 청산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우리가 대세예요. 겁먹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국내에 잘 안 알려져서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플라톤의 향연의 교육학적 에로스 개념에 기초해서 그 소위 크나벤 리베, 독일어로 소년 사랑, 푸코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미소년을 사랑한다. 크나벤 리베. 푸코도 항상 플라톤을 이야기하면서 본래 이제 좌파들이 플라톤을 이야기해요. 우파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따르는 거예요. 제가 1강 때도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포인트는 뭐냐? 이 크나벤 리베의 기원을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 여기에는 제가 소개를 못하지만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지금 탈리반이 문제시되고 있는데 이 크나벤 리베의 기원은 크나벤 라우프라고 소년을 강간하는 게 그 소년 사랑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아테네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스파르타, 그다음에 사무라이 전통에도 소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자면 사실은 소년을 강간을 하는 거예요. 강간. 이것이 소위 철학적으로 미화된 소년 사랑의 기원이고 이런 이 소년 강간의 기원은 아프가니스탄에도 있고 제가 구글에 위키피디아 나옵니다. 그다음에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있대요. 이런 전통이. 그래서 푸코가 튀니지에서 한 이런 그 8세에서 10세까지 공동묘지에서 한 그 소년 사랑은 소년 강간입니다. 그래 강간의 모티브가 있고요, 분명히. 그래서 지금 이 강의 가장 최대의 화두는 뭐냐? 아동 성폭력입니다. 아동 성폭력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공론화되어야 되는데 첫 사진은 뭐냐면 이게 그 오덴발트 슐레의 피해자들입니다. 그 피해자들을 잊지 말자고 팻말을 적어 놓은 거고요. 중간에는 이제 그리스 전통의 페드라스티, 그 남색 전통. 그래서 남색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2강 때 소개해 드린 거죠.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의 표지 사진인데요. 왜 표지 사진을 이렇게 이 그림으로 만들었느냐? 에드워드 사이드나 미셸 푸코나 다 어떤 식민주의를 훌기 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좌파 맞아요. 근데 에드워드 사이드는 팔레스타인 출신이고 미셸 푸코는 프랑스 출신이에요. 근데 이 에드워드 사이드가 미셸 푸코의 그 소아성의 그 강간이 폭로되었을 적에 나중에 미셸 푸코가 디니지에서 추방이 되었는데 그 추방된 이유가 디니지에서 이런 그 소아성애적 남색을 해서 추방되었다는 그런 제보를 에드워드스가 제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팔레스타인 출신이기 때문에 에드워드 사이드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문학인들, 그 다음에 철학자들이 티니지, 북아프리카 이런 데 와가지고 그 소위 값싼
그 남색적인 매춘이나 소아성애를 한다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표지 사진을 만든 거예요. 여기도 보면 어린아이거든요. 그래 어린아이를 벗겼어. 그래서 이건 일단은 프랑스 지식인들의 민낯을 에드워드 사이드가 비판하기 위한 표지 사진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정했다고 하고요. 또 실제로 그 이슬람 지역에 그 이런 남색 전통이 살아있다고 제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나 탈레반 전통에서도 이런 네, 오케이. 일단은 또 나오니까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독일 이 사람이 리하드 폰 바이즈제크입니다. 예, 독일 전 대통령이고요. 이 독일에서 본래 독일 전통에서 폰이 붙으면 귀족 가문인 겁니다. 폰. 그래서 이 바이즈제크 가문이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도 대통령을 배출시킨 유명한 그 명문 가문이지만은 이 그 동생인가 형인가 칼 프리드리 폰 바이제크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핵물리학자예요. 여하튼 바이제크가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과 굉장히 마피아와 같이 그 독일 개신교 마피아라고 그러는데요. 관계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독일 교육계의 교황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하르트무트 폰 헨티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헨티 교수고요. 이 사람은 독일 교육을 대표하는 교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이 교수와 아까 오덴발트 슐레의 교장과는 어떤 관계냐? 동성애적 동반자 관계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성애적 동반자 관계 때문에 그 교육학위도 없는 그 게롤드 베크를 교장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이 베크가 범한 규모도 지금 100명이 넘어요. 이 오덴발트 슐레에서 최근에 보니까 800명, 900명까지도 나오는데 가공할 만하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근데 이 세 사람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 교장을 변호를 해요. 변호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나중에 이제 푸코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소아성애자들이나 남색자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를 변호하고 정당화하느냐면 소아들의 성욕망을 이야기합니다. 그 주디스 버틀러도 마찬가지예요. 소아들의 성욕망. 그러니까 미셸 푸코는 1977년인가요? 그 반소아성애적 히스테리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그 성인을 유혹하는 소아들의 성욕망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아성애에서 성인이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른을 욕망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른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미셸 푸코는 성인을 유혹하는 소아들의 성욕망. 주디스 버틀러도 마찬가지예요. 주디스 버틀러가 어떤 식으로 소아성애를 지지하고 하느냐 하면 아이들의 성욕망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대칭적인 권력관계에 존재하는 그런 강간적이고 성폭력적인 그런 차원을 비켜가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 없다 이 말이에요. 소아성애자들이 아이들이 유혹했다. 아이들이 나를 원한다. 그리고 아이들도 성적인 존재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소아성애자, 남색자 어떤 식으로 계속 그루밍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주장하느냐 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성적인 존재다. 그래서 심지어 그 우리나라 섹솔로지의 그 대부라고 이야기하는 알프레드 킨제이 같은 경우는 젖먹이도 오르가즘을 느낀다고 실험을 하고 그랬잖아요. 젖먹이도. 다 이런 식의 사람들은 네. 이 사람들 헨티 교수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가 독일 바이에른 법무부 장관이 엄청나게 비판하면서 경고를 줬어요. 그런 식으로 아동 성폭력을 정당화하고 회피하지 말라.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독일 교육계 교황이기 때문에 엄청난 교육계에서나 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이게 연루되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동성애적 동반자가 하니까 몰랐겠어요?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최근에 뭐, 다수의 상이 다 박탈당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추락했죠. 네? 그래서 독일 교육을 모델로 특별히 독일 진보 교육. 이 사람이 오덴발트 슐레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오덴발트 슐레야말로 장자크 루소의 교육 이념을 실현한 장자크 루소의 교육 이념이 실현된 곳이다. 그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제가 장자크 루소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요. 여하튼 알몸 교육하고 이런 게 뭐예요? 장자크 루소는 쉽게 말하면 뭐 고귀한 원신 이야기하면서 원시주의적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 인간을 타락시켰다. 제도가 인간을 타락시켰다. 사유재산이 인간을 타락시켰다. 인간은 본래 자유롭고 평등하고 선하게 태어났는데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장자크 루소는 당시 프랑스에서도 금서가 되었어요. 이런 관점. 기독교적 보면 기독교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원죄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선하다. 문제는 사회 제도다. 문명이다. 학문이다. 그래서 이런 루소주의적 관점은 철저하게 반학문적이고 반문명적이에요. 문명을 비난하는 거예요. 문명을 비난하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아가서 알몸을 다 벗어버리고, 예? 이런 장자크 루소를 현대의 어떤 아버지로 추앙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 클라우드 레비스트로스입니다. 클라우드 레비스트로스. 이제 클라우드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인류학, 이런 문화 상대주의적 인류학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데가 유네스코예요. 유네스코. 그래서 유네스코의 문화 다양성이나 이런 개념에 루소주의적이고 레비스트적인 관점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들 제가 지라르 전공자로서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레비스트로스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르네 지라르예요. 그래서 제가 보수주의적 관점을 다시 재변정하고 변화하는 이유는 장자크 루소가 이야기했던 낭만주의적 인류학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낭만적인 존재입니까? 홉스적으로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인간은 경쟁하고 질투하고 욕망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너무 루소주의적으로 낭만주의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래서 아까 대체로 이야기를 했고요. 루소. 여하튼 그래서 제가 아까 2010년을 분기점으로 본 거 맞고요. 물론 그 외에 다른 뭐 예수의 기숙사에 일어난 독일에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 획기적인 사건은 오덴발트 슐레. 왜냐하면 이 배경이 워낙 큰 배경이고 또 독일 교육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무시 못할 만한 규모의 아동성 폭력, 소아성의 남색이 이루어진 것을 이제 독일인들이 아주 심각하게 보고 확 이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